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마슬로와 인나 블라디미르나라고 합니다. 저는 역사의 저널 그날에 오늘 두 번째로 게스트로 왔는데요. 영광이고요. 오늘은 다른 분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알렉산드라 피트로브나 김스탄케비치. 누구라고? Давай сюда! Следующая вон там! Туда ставь! 난 눈을 가리지 않겠소. 내 마지막 가는 길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오. 난 유언할 권리가 있어. 내가 죽을 자리도 내 스스로 정할 것이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친애하는 동무들, 적들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우리의 혁명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선의 후진들은 들으시오. 내가 방금 걸은 13걸음은 조선의 13도입니다. 그 발자국마다 레닌에게서 받은 공산주의의 꽃씨를 심으시오. 그 꽃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조국을 해방시켜 온 세상에 자랑하시오. 압박받는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전해주시오. 조선 독립 만세! 소름이 우살 끼친다. 숨도 못 쉬겠네. 역사저널 그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마련한 2부작. 자, 오늘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김알렉산드라입니다. 우리 김알렉산드라의 최후의 이 장면을 보시고 지금 아무도 숨을 못 쉬고 계시는데 이제 좀 숨 쉬고 좀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진짜 소름이 우살 끼치면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네네. 저는 갑자기 어렸을 때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전 사회주의 때 살았거든요. 레닌 되게 어떻게 그렇죠. 소름이 싹 돋죠. 네네. 그런데 사실 김알렉산드라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처음 들어보고 알렉산더나 알렉산드라 이런 이름까지는 들어봤는데 알렉산드리아. 아니 알렉산드라예요 오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좀 헷갈려요. 알렉산드라. 그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이름이에요.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죽하면 오늘 제목, 오늘 부제가 역사가 지운 이름 붉은 알렉산드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지운 이름. 약간 기분이 이상한 게 이게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근대사나 근대 여성사를 공부하면 무조건 만난 이름이거든요. 네. 지금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국민들은 정말 모르는 이름이어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가지하는 길을 드디어 걷지 않나. 그쵸.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약간 이게 정신줄 놓은 게 그 영국 굉장히 감동적이다가 레닌에게서 받은 공산주의의 씨앗을 심자 뭐 이런 대사가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싶고 약간 오늘 주제가 좀 부담도 좀 되고 또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지 걱정되죠. 잡혀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이제는? 아니 100년 전 인물이고 이제 뭐 이런 얘기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좀 걱정되고 뭐 거부감도 들고 이런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도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 같이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다 나눈 뒤에 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계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연구가 많이 돼 있다든가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은 그동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연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독립운동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신 분들이 좀 남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에 비해서 좀 연구가 덜 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그 비중에 맞게 이렇게 좀 연구는 되지 못했고요.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학문외적인 그러한 분위기들 속에서
제대로 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요즘에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젠더와 이념 어떤 그런 프레임에 맞춰서 그야말로 이제 빛을 많이 못 본 인물인데 오늘 그래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나 씨는 혹시 러시아 사시면서 김 알렉산드라에 대해서 들어본 바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분을 발음도 좋으시고. 이름은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킴스탄 케비치 알렉산드라 피트로우나. 같은 분 맞죠? 지금 저희가 다루는 분과. 근데 저도 사실은 이분한테서 안 배웠어요. 근데 인터넷에 자료도 많고 그리고 알고 보니 우리는 한국계 러시아인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려인으로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러시아에서 2008년에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한국계 러시아인 시리즈 있거든요. 네네. 그 시리즈 지금 4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권 중에 킴 알렉산드라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보다는 러시아에서는 좀 더 많이 조명받고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오늘 김 알렉산드라를 이제 주제로 다루게 된 배경은 세계 여성의 날 기획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여성의 날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계 여성의 날. 여성의 날. 저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의 날. 이게 1908년 3월 8일 뉴욕에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고된 노동을 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나와서 나는 이런 어떤 차별과 억압을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라고 외친 말이 뭐냐? 빵과 장미를 달라. 근데 지금 구호가 빵과 장미를 달라였다고 했잖아요. 난 빵까지 알아듣겠어요. 느낌 오시죠? 빵. 그런데 장미는 뭘까요? 장미가 여기서는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달라라는 강력한 어떤 요구와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장미로 상징된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도 역시 그 여성의 날이 있죠? 네, 러시아는 기념하시죠? 네. 유일하게 쉬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여성의 날이 쉬워요? 3월 8일 세계 여성의 3월 8일 날이 공휴일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네, 달력 열면 쉽니다. 쉴 수 있고 네네. 선물 받을 수 있고 예쁜 꽃다발 받을 수 있고 여성들은 선물과 꽃다발을 받는 날이에요. 네, 그다음에 음식도 안 하는 날이거든요. 지방일도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정말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적극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쉬는 게 아니라 여성을 그만큼 좀 더 위로해주고 대해주는 날 그게 거기에 의미를 둬야죠. 남성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요? 2월 23일. 그날 쉬워요? 네. 원래 우리가 안 쉬는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예요? 안 쉬는 것 같아요. 대신에 선물은 받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나 씨가 뭐 쉬는지 갑자기 한국에 헷갈려요. 오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러시아의 좀 사정을 조금 가물가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비롯됐는데 네. 공휴일은 러시아에서 지정을 했고 네. 그 부분도 조금 신기하네요. 네. 그게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도 그 3월 8일 날 대대적인 어떤 그 시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에 이제 18년 1월 31일까지 러시아력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력으로 하면 2월 23일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죠? 1917년 2월 혁명. 아, 2월 혁명. 예. 들어봤어요. 여성들 그리고 또 그 다수의 그 노동자들 그다음 제정 러시아의 그 황제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어떤 시위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여성들이 상당히 중추적인 그러한 역할을 그 당시에 2월 혁명 때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2월 혁명 당시에 여성으로서 바로 김 알렉산드라가 이제 그 역사 현장에서 서 있었다. 1908년 여성들의 투쟁이 어쩌지해서 러시아 혁명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김 알렉산드라를 발견한다. 이게 무슨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예요. 근데 약간 그 러시아 혁명과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감은 잘 안 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앞서 소개한 그 김 알렉산드라의 최후의 순간으로 좀 다시 가서 좀 찬찬히 짚어볼까요? 갈 길을 내가 걷고 할 말은 하고 가고 죽을 자리도 내가 정한다. 권리가 있다. 죽기 전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조국을 딱딱 한 걸음씩 순례하고 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종사를 제가 태어난 하바르스크에서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사가 깊은 100년 역사지만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생각해보니까 종사를 당하고 이제 그 혁명자들을 아무르강 많이 빠뜨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수영 가능했는데 낚시는 하면 안 된다고 뭐 물고기가 발 3개 나올 수 있고 이거 애들끼리 얘기였던 건데 약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혹시 네네. 사람들 거기 시체들이 있어서 낚시를 못한 거 아니에요?
혁명가들의 시체 때문에 물고기에 발이 달려서 나오고 이제 이런 소문들이 있었다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류근의 카더라 통신을 위협하는 얘기예요. 이게 설마 진짜는 아니었겠죠, 그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그녀의 혁명동지였었던 이인섭이란 분이 계세요. 실제로 1918년에 함께 체포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인데 이분의 회고록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쯤 되면 그냥 사실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스토리 자체가 조금 너무 상징적이다는 특징도 좀 보이고 당시 여러 기록을 조금 맞춰보면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냥 사실이다라고 딱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일종의 전설처럼 네,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관해서 좀 밝혀내고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는 누구죠? 알렉산드리아는 비슷한 동심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절대 안 틀릴게요. 김 알렉산드라. 예. 자, 우리 알렉산드라에 대해서 좀 밝혀내고 이래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그렇죠. 교수님이 좀 열심히 해주세요. 아이고. 교수님이 그 소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김 알렉산드라의 행적을 추적해 오셨잖아요. 예. 이야. 2000년대 초 어디야? 김 알렉산드라의 행적을 찾아 러시아로 향한 박환 교수. 박환 교수님. 하바롭스크에서 그녀가 죽음을 맞은 곳을 직접 확인했는데 알려진 것처럼 아무르강이 아니었다. 오브라곰 스메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쪽에서 해서 여기서 묻혔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냥 죽음의 골짜기. 소리 똑같으시다. 그리고 손에 넣은 한 장의 문서. 바로 그녀의 사망 진단서였다. 예. 저희가 타임슬립으로 17년 전에 우리 박환 교수님을 잠시 뵙고 왔습니다. 제가 다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감동적이에요. 뿅 나타나셨는데 아니 근데 뭐 변한 거 없으세요. 그대로십니다. 약간 그 영화 백투더피처 지금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가 지금 알렉산드라가 죽은 곳이 아무르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네.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밝혔단 말이에요. 네네. 예, 뭘 밝힌 건지 지금 현실에 돌아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이 기록이 하바롭스크에 아르세니프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 알렉산드라의 그 사망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본이 됩니다. 사망 기록 사본인 거예요. 알파벳 다른데 저는 어떻게 또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네요. 이거 근데 옛날 문서라 사실 이렇게 흐려요. 그래도 단케위치 앞에 казначей Хабаров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большевиков 1918 года и комиссар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Хабаровского совета. 여기서는 이제 그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한국인 하바르스크 소비에트 외무인민위원이 확고한 의식이 있는 혁명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슬퍼요. 슬퍼요. 이거는. 사망 진단서니까. 어떡해. 이거 보면 안 울 수가 없어서 교수님. 뭐 무슨 내용이 더 있나 본데 지금. 1918년 그 4월 달에 반혁명군 그 짜르를 지지하는 백이파에 체포가 돼서 총으로 사살하기 전에 칼로 그 가슴과 그 얼굴을 잔인하게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해치고 그리고 이제 총살을 시켰다. 근데 그 총살을 시킨 장소는 그 지금 현재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그쪽이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요. 이제 끔찍하네요. 아우. 뜻밖이네요. 1918년이면 볼셰비키 혁명이 이미 성공한 다음인데 반혁명군이 등장한다는 것 오늘 또 처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일제쯤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또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제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러면 복잡한 정세라는 거 살짝 염두에 두고 힌트부터 하나씩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고 난 후에 하바롭스크 주재 일본 영사였던 다쿠치가 그녀가 진짜로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사망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진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죽기를 바란 거죠, 그죠? 일본 측에서. 일단 지금 일본이 또 등장한 거예요. 지금 계속 러시아 얘기하다가 일본이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일제는 일단 그녀가 죽기를 바랬고 그만큼 일제의 위협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또 진짜로 그녀가 무엇을 했는가 궁금해지는 딱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915년 벌목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목재창고 근처에서 중간 정도 키의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다. 노동자들은 그녀가 러시아어, 한국어,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관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는 정중하게 노동자들을 대했고 사업주 앞에서 그들의 권익을 옹호했다. 아름답고 정중하고 이런 표현을 봐서는 뭔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3개 국어에 능통했다고까지 하잖아요. 보통 스펙이 아닌 거죠. 글로벌한 스펙이고 약간 이나 씨하고도 비슷해요. 정중하고 아름답고 3개 국어 3개 국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영어. 영어. 오. 우리 김 알렉산드라는 근데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근데 사실 러시아어랑 한국어는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배우기 굉장히 힘든 언어 중에 하나라고 배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모님이 국제 결혼하면 이제 다른 말을 쓰는 부부가 만나면은 그 요즘 TV에서 인기가 많은 4개 국어를 하는데 나은이. 예. 엄마가 스위스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 그게 아니면은 뭐 조기 유학이나 뭐 교포라든지 이미 교포인 건 맞아요. 고려인의 후손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설 기획으로 이민을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형적인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는 함경도 경흥분인데 1869년에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생계를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정착한 데가 중국 훈춘이에요. 소작인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서 틈틈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로 이주를 하셔서 거기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번엔 또 틈틈이 러시아어를 익히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이제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3개 국어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이라는 일을 이제 하게 되시는 거죠. 그 농사나 막노동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뭐 물론 이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배운 거라고 해도 이렇게 3개 국어를 하게 되기까지는 아마도 뭔가 좀 비상한 언어적 감각이 있지 않으면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왜 뭐 중고등학교 내내 영어 배우지만 입도 뻥긋 못하잖아요. 이 언어는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보면. 이나 씨는 한국어 배우는 게 어땠어요? 힘들었습니다. 유독 잘하세요, 한국어. 아니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빵 주세요. 빵 발음 2달 걸렸고요. 이응 발음이 러시아에 없지요.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없는 그 다음에 뭐 쌍시읒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우리한테 빵도 외국어예요. 빵? 이게 왜요? 포르투갈어거든요. 2달 걸렸는데 왜 포르투갈어? 뭐 쌍시옷이 어려운 건 당연해요. 그냥 시옷도 발음 못하는 분도 많아요. 아버지가 러시아에 자리를 잡은 거죠. 자리를 잡으셨고 태어난 이민 2세. 러시아 우스리스크의 시넬리니코보 마을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혀가 길어가지고 시옷 발음이 좀 어렵다 했으니까 어렵지 상당히 좀 않습니까? 시련의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우스리스크, 시넬리니코보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러시아 지명이 막 나오니까 지금 다들 나는 어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김 알렉산드라의 이제 행적들을 보면 막 러시아 곳곳에 지명들이 나올 텐데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요. 러시아에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발 기초부터 하죠. 우리 지금부터 좀 보면서 우리 광활한 러시아로 한번 가봅시다. 이나 씨와 함께. 가시죠. 아이고 크네요. 네, 일단 러시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러시아는 굉장히 넓고 크고요. 저도 사실은 러시아 사람인데 다는 못 가봤어요. 수도는 쫙 여기 수도요, 모스크바. 여기서는 발음 고정하려면 마스크바. 러시아식으로 마스크바. 마스크바. 여기 산피티부르크가 있어요. 우리는 산크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왕 시대 수도였습니다. 근데 혁명이 아까 우리 2월 달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레닌그라드로 잠깐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91년에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면서 레닌그라드였다가 옛날 수도 이름으로 산피티스부르크로 다시 바뀐 거예요. 네, 같은 도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우랄산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랄산맥. 쭉 가면은 바이칼. 바이칼 맞습니다. 여기는 바이칼 호수 있고요. 그리고 쭉 가면은 어제 뭐 하바르스크 계속 얘기 나왔죠.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쭉 가서 모스크바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4박 5일? 아니죠. 아니에요? 더 됐나? 9박 10일? 했는데. 6박 7일 정도. 옛날에 헤이그 밀사 때
9박 10일 아닌가? 9박 어떤 10일. 거예요? 7일. 열차료는 맞았습니다. 일주일 생각하시면 그죠? 돼요. 6박 7일.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가 9,228km거든요. 근데 이제 전 코스를 다 타봤습니다. 여기 박수 치셔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러시아 인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쳐줘야 돼요. 교수님 안 힘드셨어요? 근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특징은요. 대도시에서 출발할 때 저녁 늦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도착이 보통 아침에 도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서 구경을 하고 다시 저녁에 타는. 그래서 저는 6박 7일 코스를 그 18박 19일.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에 저 바이칼 호수가 있는데 아주 좋거든요. 하바롭스크는 더 이쁘고요. 그럴 때는 뭐 2박 3박씩 하고 바이칼 호수는 오물이라는 생선이 있는데 그것이 참 맛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청에서 나오신 거예요. 서쪽에서. 그러게요. 네. 김 알렉산드라 하면 이런 이제 연관 검색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가족 관계부터 한번 볼까요? 가족 관계가 지금 5남매 중 셋째. 어머니가 일찍 사망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계속 따라다니시. 하여튼 그 김 알렉산드라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저 엄청난 러시아의 어떤 그 철도를 놓고 하는 작업들에 많은 노동자가 또 필요했고 그 노동의 역할을 사실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을 시키려면 그 통역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어나 조선어를 할 줄 아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통역원의 어떤 위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김두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얻었는데 이분이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통역 활동을 하면서 네. 조선인과 중국인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했다라는 거.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당시에는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통역할 줄 아는 능력을 이용해서 그 눈먼 돈 먹는다 그러잖아요. 눈먼 돈을 어떻게... 네. 러시아인한테는 저 품삯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좀 주세요 했는데 뭐 10만 원을 줬다. 그렇죠. 후하시네. 아 고맙습니다. 스바시바. 해놓고 쉬어서 굴을 넣어. 그리고 일반적. 10,000원 주네 10,000원. 엄청 짜네. 그래. 스바시바. 이렇게 중간에서 뭔가를 보면은 진짜 나빴다. 모르는 거예요. 양쪽 사람. 진짜 눈먼 돈이다. 사람들이 모르고.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농간이 가능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3개국어가 능하면 이제 떼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김 알렉산드라의 나이가 15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통역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 러시아 군인들이 아마 이런 공사 현장을 관리했을 거고 노동자는 주로 중국인 아니면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던 상황인데 뭐 약간 의심이 가면 함부로 막 가서 수사도 하고 취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빈번했을 텐데 그때 김 알렉산드라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이제 쓰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철도국을 직접 쫓아가서 막 따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리들은 막 추궁해서 무죄를 또 밝혀내기도 하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니까 사실 러시아 군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서 중국인들 사이에선 정말 천사 같은 존재. 그렇죠. 야,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권운동가. 분열과 되게 자기주의자 비슷한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원래 그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어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추구하는 건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게 아주 몸에 딱 체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꼭 조선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약소 민족이나 억압받는 민족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삶의 과정도 보면 약간 국제주의적인 감각? 그러니까 민족보단 좀 민중? 그리고 어떤 이런 여러 인종들이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이러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민족주의와 좀 다른 사회주의의 방향성으로 가는데 삶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남편. 그 아래 또 나오는 로맨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혁명당의 사람? 네, 좀 꼭 듣고 싶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남편 성을 받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성은 알아요. 스탄케비치. 그게 남편 성인 거예요. 1902년에 이제 김두서가 사망을 하면서 김 알렉산드라가 폴란드계 같이 이제 철도 기술자고 또 통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가깝게 이렇게 이제 지내신 것 같고요. 김두서가 사망을 하면서 우리 딸 좀 잘 돌봐달라. 엄마도 선상김 시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정리하면 이제 아버지인 김두서 씨가 사망하시고 나서 폴란드계 러시아인 친구네 집에 보내서 그 아들과 지금 결혼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러브 스토리가 형성이 되고 스탄게비치의 아들 브세월로드 마르코비치와 1905년에 결혼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말도 잘 통하고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요. 아니 요즘 같으면 그렇게 술 도박에 빠지면 그냥 당장 이용감인데 아 그렇게 해요? 당연히 이용감이죠. 그래요? 예. 러시아에서는 어떨까요? 글쎄 러시아에서는 이게 러시아 남자들은 도박하고 술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문화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그 남편이 굉장히 혁명가였고 굉장히 지식도 있고 열심히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거의 극동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말 10월부터 한 4월 달 정도까지가 겨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밤이 길잖아요. 밤이 길면은 술이라든가 또 세지 않습니까? 보드카. 보드카. 그렇죠? 긴 시간을 남자들이 참 우아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예, 또 이렇게 뭐 카드를 친다든가 뭐 등등 아주 뭐 젊었을 땐 엘리트고 혁명가고 지적인 그런 남편이 그래서 또 결혼한 거죠, 그죠? 네네.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변모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러시아 문화가 좀 아니, 이렇구나. 근데 술은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러시아판 문화가 아름다운 면도 있어요. 술 먹지 말라고 연극 보러도 가고 그다음에 소설 같은 것도 읽는 문화도 있고 발레 그런 예쁜 예술적인 쇼들도 밤에 많이 발달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뭐 당연히 그래야지. 뭐 어떻게 술 먹고 도박을 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연 환경이 술이냐, 문화냐 이렇게 갈리는군요. 결국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아마 이혼한다는 것이 그 시대 상에서 특히 이제 러시아 종교라든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 도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네. 사실은 그냥 계속 살았으면 정말 열정적인 본인이 원하는 삶을 못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에게 기대했다가 아니니까 난 과감하게 갈라서겠다면서 혁명가 인생을 산 거니까 그건 어떤 결단의 영역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약자의 편에 선 혁명가로서의 모습은 알겠는데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은 맞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저희 뭐예요? 뭐 하는 거지? 저 골프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갔고 러시아는 막 혁명의 기운이 도는 이제 1910년도에 그 모습인데요. 연해주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 러시아인의 모습 그리고 저기 한국인 어린이들이죠. 네. 우리 한복을 입었는데 골프백을 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지금? 조선인 어린이들의 캐디 모습 보고 있는. 꼬마들이? 캐디잖아요 지금. 네. 조선인이에요? 딱 봐도 이제 러시아인들은 지금 부유한 저런 귀족 스포츠를 즐기고 있고 우리 조선 아이들은 누가 봐도 좀 가난해 보이는 아동 노동 착취잖아요 저거는. 근데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지금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거 보면 저 부모도 가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 정말 조선 사람들이 형편이 어땠을지 딱 짐작이 됩니다. 지금은 저 똑같은 모양새로 어떤 동남아시아 아이들이라든지 아프리카 아이들이 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민족과 민족의 싸움으로도 보겠지만 저 시스템 자체 왜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알렉산드라한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 시대에는 러시아 사람과 이제 그 고려인 간의 어떤 민족적인 차별도 좀 있었고요. 민족적 차별. 그다음에는 이제 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빈부 차이가 있었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 그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저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느껴볼 수 있네요. 자 이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김 알렉산드라 이제 개인으로서 우리 독립운동사의 그 이름을 알리는 결정적인 장면을 공개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전쟁 물자 수요가 늘면서 이를 만들어낼 노동자 수요도 급증한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알선업자들은 무기 공장과 제재소가 많았던 우랄 지방의 페름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보냈다. 김 알렉산드라는 조선인 노동자와 중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페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조선의 독립전쟁을 준비하던 무관학교 출신들을 만나게 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아버지의 나라. 조선의 현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야, 지금 우랄이라고 그랬죠? 우랄. 지금 저 지도에서 잠깐 보면은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그죠? 네네. 여기에서
쭉 이렇게 기차 타고 가서 저 끝까지 그죠? 요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지도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먼 거리인데 기차 타고 가면은 이게 얼마 정도 걸릴까요? 닷새. 뭐 4박 5일 정도. 4박 5일. 예. 4박 5일. 엄청 먼 길 떠났네요, 진짜. 그 먼 길을 이제 김 알렉산드라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만난 무관학교 생도들은 왜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 학교 이름 말이에요. 이윤석 씨가 잠깐 몸담았던 신흥무관학교 아닙니까? 그래, 혹시? 거기예요? 거기 출신. 잠깐만요. 동지들이 간 거예요? 거긴가요? 1910년대에요. 예, 예. 만주 지역에 무관학교가 이제 크게 3개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 대표적으로는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신흥무관학교가 있고 예. 또 북간도의 그 명동촌에 명동학교도 독립군 양성 쪽에 이제 신경을 썼었고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이제 수도가 연길이잖아요. 연길에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청산리 전투로 유명했던 그 북로군정서의 본부가 있던 곳인데요. 네. 그 산 안쪽에 그 계곡 속에 이동희를 중심으로 해서 나자고 무관학교 또는 이제 독립무관학교라고 하는 그런 무관학교가 있었어요. 만주라든가 이제 국내 또 러시아에서 수많은 그 생도들이 모여들었고 독립군 양성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네. 생도들이 왜 빼름에 갔냐 이게 네. 문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생도들이? 그렇죠. 예. 돈이 필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무슨 학교 세워졌다 이렇게만 배우지만 실제로는 몇 달 못 간 학교들도 많고 몇 년 만에 문 닫은 학교들도 많은데 학교가 재정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간도 주재 이제 일본 영사관에서 당연히 압력이 있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이 모자라서 문을 닫게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 한 40여 명 정도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를 한번 좀 다시 세워보자. 그렇죠. 네. 이러면서 이제 1년간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아서 다시 학교를 세우겠다. 눈물겹다. 대단하다. 학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빼름까지 갔다가 저 먼 길을. 네 다시 나자우까지 오려고 했던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정말 가득한 마음인데 그렇죠. 이제 문제 뭐냐 이게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알선업자의 술수에 딱 말려들면서 네. 편하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 또 약간 불안한 게 아까 이 농간 통역의 농간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싶은데. 네. 홍역원, 김병학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 노동자를 우랄로 보내면서 계약 조건을 위조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계약 기간이 원래 1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년간 벌어서 오기로 했는데 네.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연장이 돼 있었고요. 이게 뭔가 노동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까지 일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어떤 규칙이 없고 밤낮으로 일을 시키게 되는 거고 아이고야.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이 애초에 약속한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 정도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건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 관리들이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노예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 심각한 상황이 이제 말려들게 된 거죠. 근데 중국인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김 알렉산드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왠지, 그렇죠. 왠지. 그분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한 어려운 사정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미네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파견해서 뭔가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의 애환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때 아무도 뭐 남자고 누구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김 알렉산드라가 내가 가겠다. 이제 자진해서 간 거죠. 근데 그때 애 엄마예요. 애 둘이나 있었어요. 네? 김 알렉산드라가 가서 공장장이라든가 뭐 벌목 공장이라든가 또는 무기 공장, 광석 공장 이런 데 이제 강력하게 또 항의도 하고 이게 뭐 그래도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임금 체불이라든가 악덕 기업 뭐 이런 게 제대로 이제 그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때 김 알렉산드라는 이제 중국어도 잘했잖아요. 근데 중국 노동자도 거기 그 당시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끝까지 그 재판 투쟁 요새 이야기하면 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또 승리로 이끌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우, 시원해. 속 시원해. 우리나라 시원해졌는데. 속 시원하게 나왔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조선인 노동자들과 사관 생도들이 무관학교 생도들이 속이 시원하네 이러면서 막 감동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감동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김 알렉산드라도 받았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왜 신흥무관학교 커리큘럼을 봤잖아요. 혹독한 훈련 기본인데다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급자족에 공부는 또 좀 많았어요. 공부할 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견디면서 독립의지를 가지던 무관학교 출신들인데 그 생도들한테 네. 정말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식민지 조국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랬겠네요. 누구보다도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만난 거잖아요. 야,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진짜 궁금해지는데. 예.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으로서 네. 기록으로서 이제 남아 있는 건 없고요. 앞으로 없어요. 저희가 좀 많은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도 나자구 사관학교 생도들이 거기 갔었으니까 조국에 대한 어떤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 김 알렉산드라한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김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정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거는 머나먼 타국에서 독립을 열망하던 생도들 그리고 소외계층의 자립을 돕던 김 알렉산드라 이렇게 독립운동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두 세력이 만난 그런 지금 현장이네요. 그렇네요. 소통하고. 네. 어쨌든 진짜 거기 이역만리 아니에요. 조국 독립에 대한 막 의지와 의기는 막 차고 넘쳤으나 네. 어디 의지할 데도 없었을 텐데 그죠? 거의 데모처럼 나타나가지고 내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917년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김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러시아어도 잘했기 때문에 또 지식인이었고 그래서 이 극동 지역에 이제 사회주의를 좀 전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자로 보내게 되는데 오늘 하바rov스크로 왔을 때 사회주의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이제 조국 독립에 대한 강한 애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사회주의 뭐 독립운동가 그러면 좀 낯설지만 사실 네. 굉장히 많다면서요. 우리가 좀 지나치고 있는 그렇죠. 저평가되고 있는 지난번에 우리 파리강화 회의 했을 때 그 네. 만능 스포츠인 해가지고 여운형 얘기했잖아요. 여운형도 대표적인 사회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중도 좌파 정도로 이제 학계에서 보고 있죠. 초기 사회주의 계통으로서 저희 학계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사람은 네. 이제 이동휘라는 그런 그 인물이 있습니다. 저기 초대 임시정부 국무총리 하셨던 그렇죠. 그 예. 원래 이제 대한제국 그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제 조선 침략이 있게 되자 또 군대가 해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활발한 어떤 의병투쟁이라든가 애국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벌이시게 되는데 특별히 이분은 이제 그 기독교인이었고요. 기독교 전도사로서 항일운동의 기본적인 어떤 그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한 인물이 이제 이동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이동희가 사회주의자로 이제 변신을 해서 종교를 버리고 또 그 사회주의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약간 그 촉이 지금 오는데 네. 이동휘가 그 나자구 그렇죠. 나자구 무관학교를 설립한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네. 그리고 그 김 알렉산드라가 나자구 무관학교 생도들을 도왔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나자구 무관학교를 중심에 놓고 알렉산드라와 이동휘가 연결이 된다. 그렇죠. 뭐 그런 지금 연결고리가 느껴지거든요. 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한 1917년 정도 되면 한창이었거든요. 그때 이동희가 놀랍게도 독일 스파이다. 이런 어떤 제목 이절종의 누명을 쓰고 러시아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보통 연해주 지역의 어떤 독립운동을 당연히 근절시키려고 했던 일제의 어떤 시도였었고요. 그리고 일제는 러시아 당국에게 마치 예전에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거사를 치른 다음에 일본 여순으로 끌고 가려고 했듯이 이동 일행을 일본 쪽으로 보내줄 걸 요청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뭐 진짜 이동희가 일본으로 가면 기다리는 건 뭐 당연히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성원도 김 알렉산드라가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 아닐까요? 공화장처럼 항상 나타나는 맞습니다. 그 저기 1918년에 김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하바롭스크의 시당의 그 책임 비서 같은 역할도 하고 국동인민위원회에서 외무부 이쪽의 위원장 또 하는 상당한 그 능력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러시아 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동희를 석방시키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동희를 석방시킬 때는 러시아에서 명사 이상의 상당한 그 권력과 명예
그리고 실질적인 그 파워를 갖고 있었던, 힘을 갖고 있었던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성장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알렉산드라 하면 이렇게 연관 검색어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런데 여성이 일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 1호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의 거두 이동희의 어떻게 보면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동희가 이 수감 중에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석방 뒤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김 알렉산드라와 함께 하브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이라는 정당을 결성하는데 이게 역사상 최초의 한국에서 만든 사회주의 정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인사회당. 그러니까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좀 이런 질문이 많이 좀 제기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뭐 사회주의 특히 공산주의 그러면 아직 약간 불편해하는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한인사회당을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바라봤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사회주의 이것을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대립과 갈등 이런 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잃은 서름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은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와 그 반제국주의 국가의 대립과 갈등 또 싸움 그렇죠? 뭐 이런 것으로 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와의 어떤 싸움과 관련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즉 조국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뭔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본이 그 당시에 그 제국주의니까 사회주의는 곧 반일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 당시 그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설 거라는 걸 전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주의가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애국이냐 독립이냐 이걸 생각했겠지. 냉전 분단이라는 나중에 일어난 일을 자꾸 보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시대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제국주의 문제잖아요. 열강들이 남의 민족과 나라를 침탈하는 건데 이게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사실 바로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내전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러시아 혼란스러워지는데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일어난 내전을 또 이제 제국주의의 간섭 군대가 와서 간섭하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이게 이제 김 알렉산드라의 죽음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은 성공했지만 러시아는 곧바로 내전이 시작된다. 지주와 자본과 위주였던 반혁명군은 사회주의 혁명에 저항했고 내전은 5년이나 지속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차단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러시아 내전에 개입했고 이른바 국제간섭군 22,000명을 파병한다. 일제도 이에 동참, 무려 7만 명을 파병하는데 이는 러시아 한인들이 러시아 혁명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드디어 이제 김 알렉산드라를 죽인 반혁명군의 실체가 밝혀졌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충격적인데 러시아 혁명 세력을 통해서 이제 적위파, 반혁명 세력을 백위파라고 하는데 좀 쉽게는 이제 적군, 백군 이렇게 막 쓰기도 하는데 이 백위파를 지원한 국제 간섭군 중에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제일 컸어요. 7만 명.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시베리아 출병이라도 많이 부르는데 이때 이 일본군을 파견했던 그 당시 일본 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조선을 병합했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때 수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오늘 보는 거랑 너무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방금 자료 화면에 나왔던 사진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행진했던 일본군들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 혁명 전쟁이 아마도 그 러시아의 한인들에게는 어떤 그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쟁이자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 그 러시아의 무장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최재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백입하든 적입하든 의병에 도움이 되면 다 하겠다.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독립을 염원했던 분들이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잡으면 됐지. 정말 독립만 되면 됐지. 그렇죠. 네. 어린 독립운동가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 혁명군과 연대를 해서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일본군이라든가 또는 그 러시아 백군하고 치열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김 알렉산드라가 있었던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는 1918년 9월경에 일본군과 그 러시아 백군, 백이파가 이제 장악을 하게 돼요. 안타깝게도 아무르강에서 이제 러시아 백이파한테 체포가 돼서 죽음을 맞게 된다. 자신의 죽음을 좀 예상했던 것 같고 이동희 그리고 유동열 등에게 미리 이제 거주증을 주면서 어떤 말을 남기는데 그건 한번 이나 씨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네. 일단 말을 남기는데 혹시라도 붙잡히게 되면 김 알렉산드라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냥 돈 보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꼭 말하라고 그렇게 남기고. 자기랑 관련이 없다. 그렇게 하라고. 네. 사회주의 계열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요. 1919년에 이제 그 8, 9월 달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임시정부로 바뀌어요. 그때 이제 초대 국무총리로 이동희가 이제 임명이 되고, 그래서 통합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그러한 세력과 더불어서 이동희로 대표되는 그러한 사회주의 세력도 임시정부에 그 참여를 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투쟁을 했고요. 또 1937년에는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완전히 이제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이제 침략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 자유민주주의 계열과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항일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김 알렉산드라의 이러한 어떤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독립운동의 시작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그 항일 독립운동의 진짜 씨앗이 돼서 민족 독립에 큰 기여를 했다. 바로 그 시발점에 김 알렉산드라가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독립운동가 뭐 이런 순국선열들을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 역사적 진실이 많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파란만장했던 김 알렉산드라 일대 얘기를 짧게나마 다뤄봤습니다. 네, 이제 한동안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지워졌던 이름인데 최근에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2009년에 건국 훈장 애국장이 주서됐습니다. 참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군요. 어느 나라나 여성의 각성이 그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동하게 되는 건데 오늘 아주 낯설지만 정말 아주 위대한 여성을 알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짠가 홍반장. 이분 보니까 거의 김반장이고 알반장. 알반장이신데 일생에 보니까 일생에 남을 돕는 거예요. 중국인 노동자 도왔죠. 조선인 노동자 도왔죠. 또 무관학교 생도들 도왔죠. 이동희 도왔죠. 이제는 우리가 좀 그녀를 도와야 될 때가 아닌가. 뭐 크게 돕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면 그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성의 날부터 시작했잖아요. 3월 8일이.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3월 8일이 그냥 여성의 날이다, 뭐 변댕이다, 그냥 선물 받자 이거였는데 김 알렉산드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날로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깨달게 됐습니다. 사실은 김 알렉산드라는 뭐 중국인이라든가 한국인들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문제 해결 돈역 열심히 역할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러시아는 사실은 온 민족이 고려인이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다 변변하게 살다 온 결과가 중요하고 그런 결과를 기억을 해서 앞으로 3월 8일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8일 지나긴 했지만 내년 3월 8일에는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여성의 날을 맞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가 또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를 항상 대변했던 휴머니스트 김 알렉산드라를 만나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알렉산드라가 이 군사 재판정에서 했던 말이 남아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성으로서 당신의 범죄를 뉘우친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여성으로서 당신은 지금 나뿐 아니라 이 세계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모독하고 있다.
몇 년 뒤 조선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성들이 인간 사회의 모든 상황에서 남성들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진짜 닮으셨어. 이게 사실이요?